어머니,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매수자도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빨리 결정하세요. 니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 아빠, 죽으시라는 게 아니라 건강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 방앗간이 나랑 너희 아버지의 인생이야? 그걸 모르는 게야? 인생이요. 그래서 자식들 다 망하는 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진짜 자식이면 부모 가슴에 칼을 들이대진 않았을 거다. 칼이요. 아버지, 우리가 언제요? 은행 도장 위조한 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이애미 애비를 바보로 아는 게야?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빨리 처분 결정을 안 내리시니 그런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대구 수성구에서 40년간 떡집을 운영하신 이경희 여사님께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에 많은 관심과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49년 대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방앗간을 하셨고 어머니도 같이 떡을 만드셨죠.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 가족은 그래도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방앗간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쌀과 곡식을 다루는 일을 배웠고 어머니 곁에서 떡 만드는 법도 익혔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특히 절기마다 만드는 떡을 좋아했습니다. 설날이면 가래떡을, 정월대보름이면 오곡찰떡을, 추석이면 송편을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이 방앗간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의 떡은 마을에서 소문난 맛이었고 명절이면 늘 주문이 밀렸습니다. 저는 5남매 중 둘째였는데 언니는 일찍 시집을 가서 저와 어머니가 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어렸기에 저는 어린 나이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배웠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먹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방앗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숙제는 늦은 밤에 하더라도 어머니의 일손을 거두는 게 먼저였죠. 특히 가을 추수철이면 방앗간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6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떡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방앗간 일로 바쁘셨고,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떡을 만들었고, 어머니의 비법을 하나하나 되살려 내려 노력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저는 마을에서 어머니만큼 떡을 잘 만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송편을 예쁘게 빚는 솜씨는 어머니보다 낫다는 칭찬도 들었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솜씨를 이어받아 인정받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23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제 혼기가 찼다며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구 시내에 나가서
제 가게를 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맛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972년의 어느 날, 저는 대구 서문시장에 떡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서문시장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했죠. 시장 골목을 누비며 좋은 밭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청년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당시 정미소를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방앗간 딸과 정미소 아들. 우리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 같았죠. 곡식과 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가 끊이질 않았고 서로의 집안이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에 더욱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처음 보시고는 무척 흡족해 하셨습니다. 정미소를 운영하는 집안이라 쌀과 곡식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무엇보다 방앗간 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셨나 봅니다. 시어른들도 며느리가 떡 만드는 솜씨가 있다는 말에 무척 기뻐하셨죠.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 남편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미소 기술과 제 떡 만드는 솜씨를 합쳐서 우리 방앗간을 더 크게 발전시키자고 했죠. 당시 우리 동네는 발전하는 중이었고 주변에 새로운 주택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1973년 가을, 저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남편은 방앗간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위가 이렇게 열심인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죠. 방앗간 일이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위들이 많던 시절이었거든요. 남편은 정미소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방앗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기계를 현대화하고 쌀을 손질하는 방식도 개선했죠. 특히 그가 들여온 현미 도정기계는 당시로서는 최신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쌀의 품질이 더욱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떡의 맛도 한층 올라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배운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절기마다 만드는 떡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다양한 종류의 떡을 준비해 두었죠. 특히 남편이 개선한 쌀 도정 방식 덕분에 떡의 식감이 더욱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방앗간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인근 동네에서도 우리 방앗간을 찾아올 정도였죠. 특히 명절 때는 떡 주문이 밀려서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가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방앗간이 번창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손주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겠다고, 가업이 대를 이어 발전할 수 있겠다고 기뻐하셨죠. 남편과 저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2년차가 되던 해에는 방앗간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목조 건물을 허물고 튼튼한 시멘트 건물로 새로 지은 거죠. 작업 공간도 넓어지고 위생적으로도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떡 만드는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희 부부의 방앗간 생활은 하루하루가 도전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 가업을 발전시켜 나갔죠. 남편의 현대화 노력과 제가 지켜온 전통의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방앗간은 점점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가업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떡맛을 이어가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가 찾은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러 201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아들의 앞날을 위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방앗간을 40년 넘게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의 방문이 잦아졌고 금액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엔 3천만 원을 빌려달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확장을 위해 2억이 필요하다고 했죠. 남편은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저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까지 알아보면서 아들을 도왔죠. 그러던 중 작은 딸도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남편이 개원한 병원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면서 병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보이며 엄마, 아들만 도와주고 딸은 안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자식들 사이에서 새어나가는 돈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앗간 운영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매출은 줄어들었고 기계도 낡아서 수리비가 자주 나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런데도 자식들은 자신들의 어려움만 이야기했습니다. 방앗간의 어려움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방앗간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면 좋겠다고요. 어차피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들을 도와주시면 나중에 더 잘 모실 수 있을 텐데요.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위도 비슷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방앗간 자리가 좋으니 팔아서 병원 확장 자금으로 쓰자는 거였죠. 자식들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40년을 일군 방앗간이 그들 눈에는 그저 돈이 되는 부동산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방앗간은 우리의 전부이자 자존심이라고 절대 팔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자식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전화가 왔고 퇴직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손주들조차 방앗간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면 할머니 가게에서 냄새 난다고 투덜거렸죠.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쥐중에 한 마리 지금도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엄마, 왜 우리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세요? 그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세요?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 도와주는데 라며 자식들의 재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희 부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밤이면 남편과 저는 서로 말없이 한숨만 쉬었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우리의 전부인 방앗간을 팔라고 재촉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012년 겨울, 일은 설날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빌려간 돈은 물론이고 알고 보니 신용대출까지 잔뜩 있더군요. 거기다 어음까지 막히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은 딸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산의 병원이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제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자녀 모두 위기에 처하면서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가 가진 마지막 재산인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두 남매가 한마음이 된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었죠. 방앗간을 팔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면서 자신들의 위기만 모면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방앗간은 우리의 전부이자 40년을 일구어온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자식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어릴 적 방앗간 일을 도운 것까지 들먹이면서 그때의 고생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급기야 친정에까지 우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마치 저희가 자식을 외면하는 못된 부모인 것처럼 소문이 퍼져나갔죠.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장인어른, 장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은 그런 남편의 말에 동조하면서 점점 더 저희를 압박했죠.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때마다 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 술에 취해 와서 이렇게 된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죠. 딸은 전화로 엄마가 우리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라며 울먹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방앗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행히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무산되었지만 자식이 이런 일까지 저지르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면 남편과 저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곤 했습니다. 40년 동안 일구어온 방앗간, 그리고 열심히 키워온 자식들, 우리의 전부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떡을 빚고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으니까요. 방앗간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의 재촉과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방앗간을 찾는 단골 손님들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자식 키워봤자 라며 한숨 섞인 위로를 건네시곤 했죠. 40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욕심은 끝을 모르고 커져만 갔고
저희 부부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지경이 되었죠. 방앗간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과 그것을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2013년 늦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예고도 없이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딸, 거기에 며느리와 사위까지 모두 모였더군요. 처음엔 제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데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니 괜히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방앗간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부동산과 매수자를 연결해 놓은 상태였더군요. 심지어 매매가까지 협상이 끝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저희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우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효도라는 말로 포장된 속셈이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식들이 방앗간을 팔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죠. 자정이 넘어서까지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서류를 찢어버리자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네요. 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방앗간의 위생 상태를 신고했다는 거였죠.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자식들이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즈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자식들은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매 계약 이야기만 전해 보내왔죠. 가장 큰 배신은 추석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평생 모아온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자식들이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시도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식들의 욕심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식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제가 병원을 지키고 있는 사이 방앗간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주민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앗간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계를 옮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들이 중고 기계 상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방앗간 기계를 팔아넘기려 한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전부를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13년 깊어가는 가을,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 선생님은 이런 경우를 많이 다뤄보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위조한 도장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자식들을 고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부부의 재산을 지키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남편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인감을 재발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식들이 무단으로 대출받은 내역도 모두 확인했죠. 다행히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법 대출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앗간 건물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였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임의로 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특별한 조치도 해두었죠.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는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앗간과 모든 재산은 우리가 생전에 절정하지 않는 한 절대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방앗간을 지키고 싶은지 설명했죠.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했고 방앗간 외곽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고 그날의 만남은 서로에 대한 실망감만 깊어진 채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구청이었습니다. 40년 된 방앗간의 역사를 인정받아 모범 소상공인으로 등록했고 전통 수공업자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함부로 방앗간을 없앨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저희 방앗간의 떡을 드시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던 김 할머니는 직접 자식들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그 방앗간에서 너희들 학비 대느라 손이 다 부르튼 걸 나는 다 봤다. 그 떡 간죽하면서 흘리던 땀방울로 너희들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그걸 팔라고? 이게 자식 된 돌이냐 하며 2시간 동안 우시면서 타이르셨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시더니 직접 찾아가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앗간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역사이자 자부심이다. 명절 때면 온 동네가 이곳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곳이다. 너희들도 어릴 적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기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읽으시던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리셨다고 합니다. 주변 상인들의 마음도 특별했습니다. 건너편 채소가게 주인은 자식들이 올 때마다 붙잡고
내 어머니가 장사가 안 될 때도 우리 가게 채소 값 제때 다 주셨다.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며 야단을 치셨고, 옆 정육점 아저씨는 그 방앗간 때문에 이 골목이 살아있는 거야. 이걸 없애면 우리 모두의 추억도 함께 사라지는 거라고 설득하셨답니다. 이런 주변 분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저희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든 통장과 도장을 은행 금고에 보관했고, 방앗간의 등기부등본과 건물 관련 서류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자식들이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죠. 남편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주변 분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나 봅니다. 혈압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잠도 더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방앗간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자 아들, 딸 내외는 더욱 삐뚤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혼자 방앗간을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문득 자식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너무 방앗간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서로가 너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다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방앗간은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자식들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되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해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물고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2014년 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방앗간은 그대로 지키되 자식들의 빚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끝에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되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되 방앗간 권리에 대해서는 일절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만약 상환이 3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 원금에 이자를 붙이기로 했고, 방앗간을 담보로 요구하거나 매각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제 결정은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상환금을 내러 오는 것도 서로 어색했지만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상환금을 주었고, 딸도 셋째 주 일요일이면 남편과 함께 들렀습니다. 빚 문제가 해결되자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림자가 걷히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마음에 와 닿았던 건 자식들이 조금씩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환금을 가져올 때면 어머니,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먼저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장도 봐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곤 했죠. 명절에도 이제는 방앗간 이야기 대신 손주들 학교 이야기, 동네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방앗간을 탐내는 욕심 대신 부모의 일터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되었죠. 남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한숨 쉬던 모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약 먹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법적 계약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죠.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네. 라며 웃는 남편의 주름진 얼굴이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면 마무리합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됐죠. 저녁 시간이면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주말엔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끔은 예전에 신혼살림 했던 동네에 가서 추억도 떠올리곤 합니다. 방앗간도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40년간 쌓아온 떡 만드는 솜씨는 그대로였죠.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하나하나 더 정성껏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설날 가래떡을 뽑을 때면 예전보다 더 쫄깃하게, 추석 송편을 빚을 때는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었죠. 단골 손님들은 이제 좀 편하게 사시니까 떡 맛이 더 좋아졌어요. 이 맛에 멀리서도 찾아온다니까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힘들 때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던 분들이 이제는 저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2015년이 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꾸준히 빚을 갚으면서 신용도 회복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딸도 남편과 함께 병원 규모를 적정선에서 운영하며 안정을 찾았죠. 무리하게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방앗간을 지키고 있지만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정도만 일하며 나머지 시간은 남편과 함께 여유를 즐깁니다. 자식들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고 손주들과 함께 떡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방앗간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이제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서로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요. 방앗간은 여전히 저희 부부의 전부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짐이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화해와 이해의 순간들이 저희의 마음도 울립니다. 40년을 지켜온 방앗간과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경희 여사님처럼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며 사랑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